네, 오늘의 멘토 정혜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멘토님.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께서는 이 진료실에서 가운을 입고 네. 치료를 하셨던 정신과 전문의에서 이제는 거리의 치유사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직접 이렇게 거리에 나와 보시니까 거리의 풍경이 어떻던가요, 멘토님? 음. 너나 할 것 없이 아픈 것 같아요. 정말로 너나 할 것 없이. 어, 예, 진료실을 찾는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음, 일상의 도처에 아픈 사람들 천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심리적 CPR이 또 생각보다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방법,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음. 골든타임이라는 게 이제 심정지가 왔을 때처럼 뭐 3-4분 만에 뭐 이렇게 되는 골든타임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민감도, 사람의 존재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음, 심정지가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금방 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뒤로 넘어가는 맞아요. 중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웃고 있는데 어 전혀 내면은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않고, 있어서 사실은 사람 존재에 대한 민감성 이게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랜 음.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세요? 어, 가장 힘들었던 거요? 네, 음. 보통 사람 마음을 치유하는 게 되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을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음, 잘 자꾸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예, 많이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소리도 들려요. 제가 아까 소리 없이 뒤로 넘어간다고 네, 네, 했는데 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음, 소리를 잘 못 듣고 막 달려가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멈춰서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소리도 들리고 실제로 보이기도 해요.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되게 힘들겠다. 나도 피로해지겠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잘 보고 듣게 되면 힘들지 않아지지요. 아, 그래서 네, 네, 예. 그렇군요. 네, 오늘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멘토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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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요. 한 30년 됐어요. 예, 30년 됐는데 한 15년은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여기저기 아파요 뭐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최근 한 15년은 진료실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요. 그냥 정신 노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뭐랄까 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뭔가를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스트레스, 속마음 이런 것들을 돕는 일을 하느라고 그런 사람들을 낮에는 많이 만났고요. 밤이나 주말에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국가폭력 피해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고문을 당한 분이었어요. 전두환 정권 때 억울하게 고문을 당했고 온 가족이 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고 그러고 감옥 생활을 한 20년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 온 삶이 다 망가진 분을 15년 전에 우연한 계기에 만나서 그분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제가 국가폭력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고 최근에 세월호 유가족들까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다시 복직이 10년 만에 돼서 그런 분들 소식을 듣기도 했겠지만 또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사회적인 재난 현장이 굉장히 많아서 억울하게 그렇게 피해를 입고 거리를 헤매고 뭐 이러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분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낮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했는데 저녁이나 주말에는 예,
그런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사람을 만난 곳이 진료실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의 의사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 15년간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넓게는 한 30년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하게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프거든요. 진짜 소리 없이 조용히 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병원 문턱에 가기도 전에, 전문가를 만나기도 전에 사실은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심리적인 내상을 잃고 삶이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 만나러 가기 전에도 우리가 할 것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알면 내가 힘들 때 나도 구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뜻밖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내가 내 옆사람, 내 친구나 내 가족 누구를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 가능한가요? 나는 의학 지식도 없는데 가능해요. CPR 교육,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요, 초등학생이 한 서너 시간만 받아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봤는데, 지나가다가 성인이, 어른이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초등학생이 목숨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근데 교육받은 대로 정확하게만 시행을 하면 아이가, 어른의 목숨도, 병원에 가기 전에 목숨도 구한단 말이죠. 심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심리적 심폐소생술, 심리적 CPR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그것만 아주 단순한데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사람 목숨을 구하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예. 여러분들 생각에 잔뜩 기대하고 들었는데 애기게 겨우 공감, 그 정도로 어떻게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공감의 위력, 공감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왜 제가 사람 목숨을 구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지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이 옳다. 사람은 항상 옳아요. 어떻게 사람이 옳아요? 틀릴 때도 있고, 틀린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옳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옳아요? 제가 말하는 당신이 옳다라는 전제는요, 사람의 행동은 틀릴 수 있어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고, 판단이나 이런 것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제가 사람이 옳다, 당신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그 옳다라는 말은 사람이 살면서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사람이 살다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마음이 떠오르더라도 항상 이유가 있다. 고로 옳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직장에,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녀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뜻밖의, 나 죽고 싶다, 그래요. 그거 옳아요? 그런 마음도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절레절레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옳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고 싶다,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나는 죽고 싶다, 그래도 옳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고 싶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사한테, 회사에서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참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 집에 가다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좋겠어. 저 인간 죽이고 싶어. 때로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도 옳은가요, 선생님? 누가 모르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쌓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고로 옳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옳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20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민주화 운동 독재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20대 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모질게 고문을 당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고문을 20대 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20대와 30대를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관계가 안 돼요. 너무 화가 나서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옆에 살짝 스치거나 그래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거의 죽을 만큼 그 사람을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안 되고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게 그냥 험하게 한 30년을 살았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간신히 잘 얘기하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뭐냐면 자기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자기를 고문했던 고문수사관을 자기는 죽여야 되겠다. 그 사람은 꼭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때 고문당하면서 겪었던 얘기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수백 명이 이렇게 모여있는 군중 속에서도 자기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는 구별해낼 수 있다. 온 촉각이 30년 동안 그 사람하고 있었던 그 고문실 안에서의 그 기억, 그 목소리, 그 모습 이것에 30년 동안 그 상황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30년 동안 그 사람이 근무지를 바꾸면 항상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를 가면 그 새 주소를 항상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을 꼭 나는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가방에다가 테니스 가방에다 칼을 넣고 그 사람 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밟았다는 거예요. 그걸 3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죽인 거죠. 지난번에도 거의 자기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 바람에 자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0년을 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 사람 잡으면 그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쭈삣쭈삣하다 어렵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기는 그 사람 편안하게 못 죽인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 그런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편히 못 죽인다. 자기는 포를 뜨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막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다 망가졌어요. 제가 완전히 괴물이 됐어요. 30년 동안 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저는 완전히 쓰레기예요. 꿈속에서도 이런 상상만 해요. 이런 것만 꿈을 꿔요. 제 삶은 다 부서졌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살에 20몇 살에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학교 다시 다니고 직장 생활 잘하고 멀쩡하게 다니면 그게 괴물이지. 어떻게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어떻게 괴물이냐.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그 사람 또 뒤 밟을 건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야죠. 또 가야죠. 난 그 사람은 꼭 죽여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온 체중을 실어서 선생님 다음 주에 그 사람 쫓아가시면 반드시 성공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성공하세요. 그랬어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공하세요. 그랬어요. 30년 동안 사람을 죽일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칼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부추겼어요. 그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니에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분이요. 그날 그 얘기를 나누고 그분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30년 동안 하던 것을 안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억울했다. 그 사람을 정말 망가뜨릴 만큼 억울했다.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다. 분했다.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누군가가 그걸 온전히 수용해주고 토달지 않고 그 사람 용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이 더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 또 나머지 인생을 감옥살이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않고 본인의 감정을 오롯이 당신이 그랬을 때는 이유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겠네. 그 마음 내 알겠네. 그랬겠네. 그런 심정이었겠네. 라는 말을 듣고 그분은 그 마음을 자기가 수용받고 자기 감정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자기가 괴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그 마음을 수용받은 다음에 팔도 내려놓고 30년 동안 뒤쫓아다니는 일을 멈췄어요. 그분은 그 이후에요. 일생 처음으로 취직을 했어요. 경비원으로. 지금은 일을 하세요. 사회생활을 처음 해요. 제가 했던 것은 제가 했던 것은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충고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 마음을 고쳐놓으려고 하지 않았고 당신이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뭔데 조목조목 물어봤고 그 이유를 알은 다음에 그랬구나.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 그것이 전부죠. 그것이 공감이죠.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에 토달지 않고 섣부르게 충고나 조언질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공감의 힘인 거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렇게 바쁜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사람마다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더디지 않나요? 좀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감만큼 빠르고 강력한 게 없어요. 이분이 30년 걸렸어요. 30년 동안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돼서 정신과 약을 한 움큼 먹고 그렇게 한 움큼씩 먹었어요. 맨날. 정신과 약 일생 먹었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분노예요. 그랬는데 정말 몇 시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자기 존재 자체가 온전히 수용되면서 해결됐어요. 그분이 당신 그러면 당신 인생 망가진다. 선의해서 그 사람을 막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얼마나 설득을 하면 얼마나 조언을 하면 이분이 그 마음을 바꿔 먹겠어요? 가능하기나 하겠어요? 수십 시간, 수백 시간 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공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만으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년 동안 안 되던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이 공감의 힘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거죠. 근데 그거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목하고 그걸 수용해 주면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저 사람이 저럴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들어주는 것, 거기에서 공감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요 공감이라 그러면 그래 공감이 되게 중요하대. 그러면 공감을 좀 잘 해야지.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어떤 얘기 하는데 좀 내가 동의할 수도 없고 좀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런데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사람도 살린다니까 그냥 끄덕끄덕 그냥 참고 들어주고 끄덕끄덕 하는 거 이거를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납득 안 되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거. 이거 공감 아니에요. 이거 공감 아니고 감정 노동이에요. 감정 노동은요. 이건 오래 못 가요.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억지로 들어주다가 견디다가 어떤 순간에 이게 더 이상 못 견디고 폭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서 더 큰 상처받고 그러죠.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공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공감이라 그러면요.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듣거나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핑 돌고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이런 사람
아, 그런 사람은 좀 공감력이 높은 사람.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접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거나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나는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난 좀 냉정한 사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힘든 이야기를 듣고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이런 거 공감 아니에요. 예, 공감이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럼 뭐냐면요. 어떤 힘든 상황에 대한 감정적 리액션이에요. 예, 감정적 리액션이에요. 거기까지예요. 예. 그것으로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진정한 진짜 공감은 뭐냐면 모르고 억지로 참는 거 이런 것도 공감 아니고 눈물 주르륵 흘린다고 이거 공감 아니고 공감이라는 것은요.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에요. 예. 모르는 거를 납득할 수 없는 거를 그냥 참고 이거 공감 아니에요. 예. 알아야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하려면요. 잘 물어봐야 돼요. 예, 잘 물어봐야 돼요. 제가 저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람은 뭐든지 이유가 있다. 사람 마음은 이유가 있다. 괜히 저런 경우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근데 그게 뭐지? 물어보는 사람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서 아는 만큼 그만큼 끄덕이는 거. 이게 진짜 공감이에요. 예. 예, 이게 공감이에요. 저는요. 아이들을 막내가 26살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요. 아이가 셋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 잔소리를 안 했어요. 이거 무슨 괴담 같으죠? 그게 가능하냐? 아이를 키우면서 잔소리 안 하는 거 가능하냐? 가능해요. 저는 진짜 잔소리를 안 하고 키웠어요. 우리 애들이 이런 거 유튜브 다 찾아봐서 제가 여기 와서 거짓말하면 다 발각돼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잔소리 안 했어요. 잔소리 안 하면 안 한다는 게 야, 저 사람이 인내심이 진짜 뛰어난가 보다.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잔소리 안 할 수 있냐면요. 저는 잘 물어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엉뚱한 말 갑자기 휙 하죠. 예. 그러면 들어보면 부모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야, 너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갑자기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툭 해요. 그러면 왜,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어떤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아이가 대답을 하죠. 그러면 내가 평생 했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내가 물어보면 처음에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뚱딴지 같지?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면 항상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생각보다 생각이 많구나. 이런 것을 확인해요. 항상. 또는 그 대답을 듣고 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좀 어른스럽고 생각도 꽤 깊게 하는 것 같고 얘가 내 생각보단 철도 들은 것 같고 이런 확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안심이 돼서 별로 개입을 하지 않게 돼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냥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듣고 이해가 돼야 그랬구나. 예, 그래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이죠. 잘 물어보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잘 물어보는 사람이 공감자예요. 제가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얼마 전에 썼어요.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가 이 책을 보고 이제 자기 경험담들을 얘기해 주는데 어떤 30대의 아이를 키우는 주부인데 책을 보고 자기가 이걸 해봤더니 이게 자기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알려준 에피소드예요. 아이를 둘 키우는 엄마인데요. 젊은 엄마인데 둘째가 4살이래요. 4살인데 아침에 이제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엄마 가슴팍으로 막 오더니 식전 대바람에 하는 소리가 4살짜리 꼬맹이가 엄마 가슴을 부셔버리고 싶어. 갑자기 눈 뜨자마자 엄마한테 오면서 애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란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건 나쁜 말이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책을 딱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내가 지금 모른다. 이걸 인정하고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혼내거나 그러지 않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어. 엄마 가슴을 부숴버리고 싶었어. 우리 이제 지훈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가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랬구나. 엄마 가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물은 거죠. 엄마 가슴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은데 뭐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가슴에 밥하고 물하고 하트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3가지 요소를 꼽아라 그러면 밥하고 물하고 하트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 가슴 안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너무 좋았나 봐요. 눈 뜨자마자 아침에 엄마 가슴팍에 기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밥하고 물하고 하트를 상상하면서 꺼낸 얘기가 뭐냐면 엄마 가슴을 부셔버리고 싶어 라는 거였던 거죠. 물어봐야 아는 거죠. 물어봐야 아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되게 좋은 엄마, 아이한테 소리 안 지르고 막 혼내키지 않고 좀 친절한 엄마, 좋은 엄마라고 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쁜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은 나쁜 말이에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엄마 가슴 부셔버리면 엄마 여기가 아야야 해요.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혼내지 않고 부드럽고 예, 잘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는 엄마가 엄마 중에서 최고의 엄마 정도면 이런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만 부드러웠지 그 말의 내용인 즉슨 하나같이 다 사실은 사람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아이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속마음은 엄마 가슴 안에 밥하고 물하고 하트를 상상하면서 가서 얘기했던 말인데 그 가슴을 부숴버리고 싶다는 말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런 마음이었던 건데 엄마가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아야야 해요? 그러면 얘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얘는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갑자기 왕 울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면 얘는 진짜 울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엄마하고 어린 아이하고 사이에서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판단하고 미리 평가해버리고 그건 나쁜 말이야 어쩐 말이야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뜻인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어떤 마음이었는 건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보기 전에 미리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는 거죠.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존재랑 나랑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한 20-30년을 같이 살아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경우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묻지 않아서 궁금해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네가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고 물어본 적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본의 아니게 많이 주고받고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아이가 왕 울음을 터뜨렸을 수도 있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겹쳐지다 보면 사는 게 너무 고단하죠. 사는 게 너무 아득하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 들지요. 이렇게 살아나가기는 너무 힘이 든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왜 힘든지도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힘든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런 것의 핵심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막 조언하고, 그걸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런 것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누군가 마음에 다시 비수를 꽂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궁금해하는 것, 묻는 것, 저 사람이 저럴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사람과 사람을 접하는 것, 이런 것이 관계에서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는 관계의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해야 사람한테 좋은 질문일까요?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질문 따로 없어요. 그런 좋은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궁금하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근데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궁금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궁금하면 실제로 물어볼 말이 그냥 저절로 생겨요. 가장 적확한 질문이 떠올라요. 근데 왜 궁금하지 않은 줄 아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니면 아빠, 나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나 그렇게 전공을 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불쑥 끝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 대학 이렇게 가고 그건 취미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옳지 않죠. 그러면 공감하면 그래 네가 원하는 거니까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냥 그거 하렴? 이것도 아니죠.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는 것이 왜 안 되냐면, 저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내가 이미 판단하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쟤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미리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정답이 있는 일이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미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때, 자기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미리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 판단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그거를 앞자만 따서 충조, 평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충조, 평판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과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지 세세히 알 수 있고, 알아야 공감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충조평판에 너무 익숙하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충조평판을 너무나 많이 날리는 거죠. 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선생님이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람 척 보면 아시겠네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척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을 공감 잘할 거 아니겠어요? 경험이 많아서? 내가 왜 공감을 잘하냐면 계속 구체적으로 끝까지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척 보고 눈물 흘리고 척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척 보고 알 수 없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은 어떤 한 개별적 존재고, 저 사람이 저럴 때는 내가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눈을 맞추고 물어보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한 인간을 만나고 그 사람도 한 존재로서 자기가 이렇게 이해받고 수용받고
공감받는다는 느낌, 비로소 자기 존재를 누군가가 예, 토달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느낌, 그것이 치유의 본질인 거죠.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은 살아요.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자기가 그 지옥 같은 그 경험, 그 비참함, 지금 살 힘이 없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트라우마 피해자 같이 그런 어떤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도 그 비참한 마음을 누군가가 같이 알아줄 수 있으면 그 마음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봐라, 마음을 이렇게 먹어보라,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 어떤 마음까지 드냐,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느끼냐, 자기 삶의 끝까지 누군가가 눈을 맞춰주고 같이 그 마음을 끝까지 듣고 그랬구나,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심정이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었구나, 그런 심정이었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것이 심리적 CPR, 심리적 심폐소생술이죠. 그러면 사람은 살아요. 아무리 비참해도 그 비참함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사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마음을 계속 들어줬더니 나는 네 아빠가 너무너무 싫다. 나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망했다. 꼴도 보기 싫다. 나는 그냥 안 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 얘기대로라면 엄마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아빠한테 평생 그런 심정이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엄마가 지금까지 그랬구나 그랬구나 속속들이 알게 됐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다 해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방 싸갖고 그래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갈라쓰는 게 낫겠다, 그동안 즐거웠다 그리고 나갈 것 같으세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그 고문을 당한 분이 아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을 온전히 수용받았을 때 그러면 내가 인정받았으니까 그 마음을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죽여야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누군가가 온전히 수용해주면 그때 그 충동, 그 욕구,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그 욕구 자체가 훅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 자기의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온전히 수용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욕구가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그때 가장 합리적인 상태가 돼요. 합리적인 상태가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다음에 아주 편안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해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충조평판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한 자기 어떤 해결책을 너무나 합리적으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찾아가기 때문에 충조평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감의 힘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책임져 줘요. 그래서 엄마의 그런 극단적인 마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주면 반드시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엄마 그래서 관둬야 되겠다, 네 아빠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누군가가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충분히 같이 공유해주고 그랬겠구나 인정하고 엄마의 그런 감정이나 살아온 삶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다 받아들여주면 그때 엄마는 그 마음이 이렇게 해소가 되면 네 아빠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충족이 된 욕구는 더 이상 욕구가 아니에요. 내 그 마음을 누군가가 충분히 받아들여주면 가장 합리적인 상태가 돼서 상황을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우리 후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을 다 얘기해주고 겁나지만 한번 제가 괜찮다, 겁내지 마라, 해도 된다, 그렇게 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 엄마가 가장 합리적인 상태가 된다, 믿어봐라 했는데 하고 났더니 아버지 네 아빠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게 평생 미움받았고 시댁 문제 때문에. 근데 사실 시댁에서도 고모한테도 네 아빠 대우 못 받았다. 결국 나한테도 그랬고 그쪽 누나들한테도 다 그랬다. 네 아빠도 알고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엄마 스스로 입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같이 딸이랑 엄마랑 막 같이 울었는 모양이에요. 공감은 사람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공감하면 나올 수 있는 얘기, 그거 겁난다, 겁날 거 없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랬구나, 그랬구나. 제가 지금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 목숨을 구해요. 네. 그래서 심리적 CPR의 핵심은 한 존재에 궁금해하고 주목하고 그 사람이 저럴 땐 이유가 있겠다는, 그러므로 저 사람은 옳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고, 그 경험은 사람을 살리죠. 초등학생이 서너 시간 CPR 교육만 받으면 목숨 살리듯이 여러분들도 이 공감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공감의 선한 파괴력을 끝까지 믿을 수만 있으면, 믿고 한번 끝까지 해볼 수만 있으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르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를 공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나도 좀 공감을 받고 싶다. 근데 주위를 돌아봐도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시선으로 나를 쳐다봐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공감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내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충조 평판을 하는 것, 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한테도 그러죠. 내가 어떤 얘기를, 힘든 얘기를 내 친구한테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집을 좀 얕잡아 보지 않을까? 미리 그런 평가나 판단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것이 내가 누군가한테 공감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누군가하고 제대로 내놓고 공유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러고 있지 않나? 내가 나한테 충조평판 일색으로 그러고 있지 않나? 그걸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나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서 시작조차 안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누구한테 충조평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가장 호되게 사실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내가 나를 구할 수 있고 내 어려움에서부터 뭔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빗장이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심리적 CPR 그 개요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일상에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듣고 왔습니다. 야, 이 현대인들에게 딱 적정한 어떤 적정 심리학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이 강연의 핵심은 공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거를 앞글자만 따서 충조평판이라고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를 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 대화를 한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화를 좀 해야 될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조평판을 빼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입을 닫으면 돼요. 말을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떠오르는 건 충조평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를 모르겠다. 아무 얘기도 지금 할 말을 잘 못 찾겠다. 네 말을 들었는데 먹먹하기만 하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올 거예요. 제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었구나 이런 신호같이 들리지 않겠어요? 충조평판밖에 떠오르지 않으면 입을 닫으면 된다. 내가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라고 오히려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관계가 생기고 소통이 되는 실마리가 만들어진다. 그렇군요. 이 충조평판이 혹은 뭐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하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대부분 하지. 네, 이게 거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가족들로부터 나오는 이 충조평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불 관계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이렇게 조금 비대칭적인 수평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불 관계일 수도 있고 네네. 부모 자식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두 사람과의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가불일 수 있지만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갑갑인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갑갑이에요. 예, 그게 대통령 앞에 서도 갑갑이고요. 예, 내가 가불 관계 직장에서도 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를 가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 인간 대 인간으로는 갑갑이다라는 것만 내가 인지하고 있어도 나를 보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는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시선을 엄마도 받아봐야, 부모도 받아봐야 쟤도 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인 거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한 인간으로서의 위험을 엄마도 느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식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도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하고 갑인 사람의 횡포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예, 모두가 건강성을 찾을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갑을 관계이기만 한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부분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둘의 전체를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야,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우리 멘토님 같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이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이 겪을 트라우마, 그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뜻 이렇게 어떤 공감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좀 소통을 해야 될까요? 세월호 참사 국면에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자원활동을 하고 많이 돕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공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때 공감의 표현이라는 것은 거의 무력감, 죄의식 이런 것이 공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이 공감의 표현인 거죠. 그랬구나. 그랬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분들이, 시민들이 와서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옆에 와서 같이 손잡고 울고, 그 자체가 그게 아까 충조평판하지 않고 그냥 한 말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더 공감받는 느낌을, 진심을 느끼는 거죠. 진심이 공감인 거죠. 공감적인 제스처가 공감이 아니고 진심이 공감인 거죠. 근데 그 진심에는 때로는 그렇게 큰 상처 앞에서는 막막한, 그냥 내가 관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죄의식을 느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나도 가해자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와서 울었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어떤 고통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공감이죠. 네, 많은 시민들이 그랬죠. 네.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자주 털어놓는 친구가 있고 혼자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혼자 있는 친구. 혼자 앓는 친구요. 앓는. 네. 혼자 앓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도움이 아니고요. 네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옆에서 그냥 제자리 뛰게 하면서 같이 알아주는 것, 알고 느껴주는 것, 그것이 이 친구한테 가장 큰 도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뭘 해줄까요? 해줄 거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혼자만 앓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럴 땐 뭘 줄까? 얘기도 안 하고 알 수도 없고 구체적인 상황도 모르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가 지금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얼마나 힘든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는 그냥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것 같아. 그게 너무 마음이 자꾸 쓰여. 그냥 내 마음이 그래. 그것만 알아주는 것. 예, 그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진짜 마음의 준비가 돼서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친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또 뭔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움을 따로 구하지 마시고 네가 지금 이런 거 같구나. 어떡하지? 네가 이런 거 같은데. 아, 나도 너무 안타까워. 나도 너무 속상해. 네가 이래서 너무 나도 힘들어. 괜히 네. 나까지 힘들어. 그냥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제자리 뛰게 해주는 사람. 그것이 도움의 가장 큰 도움이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듣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감정 노동인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은 이 길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 후회는 없으세요? 아, 예. 그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젊은 시절에는 되게 많이 했죠. 사람 마음을 듣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내 어떤 상처나 내 과거가 이렇게 자극이 돼서 내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얘기를 들어서 힘든 건지 내가 내 상처나 내 과거가 떠올라서 힘든 건지 이것도 막 뒤죽박죽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고 내가 막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시절이 되게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내 문제를 자꾸 떠올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내가 더 공감받는 쪽으로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금은 다 거쳐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 않은데 그게 왜 힘들지 않은가면요. 억지로 아는 척하고 억지로 공감하는 모르면서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면서 공감하는 척 하려다 보면 힘들거든요. 근데 자꾸 물어보면 돼요. 모르겠으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겠는데요.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자꾸 묻는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감받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을 더 잘 알려줘서 이해받고 싶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봐주면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면 이해가 자꾸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공감이 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어서 힘이 들지 않아요. 예. 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멘토님 오늘 저희와의 만남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서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저는 이야기 나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렇게 깊이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가 스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